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갔던 주민들이 실종됐습니다. 2명이 1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고 6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역대 세 번째 위력을 기록한 태풍 흰남노는 빠른 속도로 내륙을 통과하며 포항과 울산 등 경북 동해안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 8,300여 채가 침수되고 주민 4,7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갈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오늘 발표합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고사한 가운데 호남 4선 중진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행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 포탄과 로켓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물자 부족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러시아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2천여 명으로 지난 7월 말 이후 6주 만에 화요일 기준 중간 집계치가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최근 독감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2시간 남짓 한반도에 머물면서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경북 포항입니다. 짧은 시간 포항 하늘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이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들이 실종됐었는데 2명은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6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7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아침 7시 40분. 1시간 전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사람들과 연락이 끊겼는데 순식간에 4m 높이의 입구까지 물이 차오른 겁니다. 순식간에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몰래 가는 걸 5층에 사는데 봤거든. 계속 나도 그래 차빼로 올라갔다가 겁이 났어. 안 왔어요. 무려 13시간이 넘는 배수 작업 끝에 3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존자들은 배관과 천장 사이의 여유 공간인 일명 에어포켓에 머물며 호흡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이어 실종 신고자 명단에 없던 1명을 포함한 6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새벽 6시 반쯤 차를 이동시키라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나갔다고 가족들이 전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예상치 못한 속도로 물이 차올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때는 물이 안 차고 정상적으로 배수펌프가 작동이 되고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안 차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방송을 한 거고. 한편 어제 오전 9시쯤엔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차를 빼러 내려갔다가 실종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포항 아파트 실종 현장에 저희 MB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14시간 넘게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우선 기적적으로 주민 2명이 목숨을 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첫 번째 생존자가 제 뒤로 보이시는 지하주차장 입구를 따라 나왔습니다. 이 30대 남성이었는데요. 구조대원들과 함께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이 구조가 되는 순간 주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도 했는데요. 저녁 9시 40분쯤에는 50대 여성 1명도 구조됐습니다. 이 구조자들은 천장 배관에 매달려 버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들 대원들이 보트 타고 뒤가서 검색하는 중에 배관 위에, 그러니까 가는 배관 위에 2개 위에 있었답니다.
네, 구조자들은 현재 포항 성모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후엔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고요? 네, 2명이 구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젯밤 10시쯤 6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뒤이어서 7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1명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사망자들이 발견이 되면서 현재 사망자는 총 6명입니다. 이 사망자 가운데 1명이 구조됐던 생존자의 아들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제 주차장에 좀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아니, 아들하고 아직 못 찾았대. 중학교 2학년. 현재 지하주차장 배수는 70% 이루어졌고 주차장 물수위도 지금은 낮아져서 소방당국은 도보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이번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아파트 실종 현장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한 잠정 인명 피해가 사망 10명, 실종 2명, 부상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집계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에서 각각 9명과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주택 8,300여 채가 침수됐고 8만 9천여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오늘 오전 5시 기준 여객선 2개 항로 2척과 국도 1개소, 11개 국립공원 223개소가 통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흰남노가 물폭탄을 퍼부으면서 포항 시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장과 상점들이 물에 잠기고 도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산사태까지나 시민들이 급히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영형 기자입니다. 포항 도심이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흙탕물에 잠겨버렸고 일부 차량은 아예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신호등만 덩그러니 있을 뿐 어디가 도로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태풍 흰남노 북상으로 경북 포항에 시간당 최대 11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 방문 앞에까지 다 찼었어요. 그죠? 그래, 물 오는데도 계속 지금 퍼내고 다 베렸잖아요. 지금 안에 있는 거. 비슷한 시각 포항 축도시장도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가 곳곳은 물론 거리에 있던 상점들도 물이 들어차 안에 있던 가재 도구들이 못 쓰게 됐습니다. 점포마다 다 물 다 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 집집마다 다 닦고 있잖아요. 포항의 한 중학교 뒤편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밀려 내려온 엄청난 양의 토사가 건물은 물론 주차돼 있던 차량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갑자기 계속 무너지고 차가 밀려가는 거예요. 몸 빠지고. 대형마트도 일부 매장이 침수돼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홍수 경보가 내려진 형산강은 둔치공원이 사라졌습니다. 급하게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쪽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빠져나갔지만 포항 지역 주민들은 온종일 피해 복구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항에는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 장비인 상륙 돌격 장갑차가 등장해 민간인 구조작전을 펼쳤습니다. 군 장병들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관과 해병대원을 태운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마치 거대한 강이 돼버린 포항 시내 도로에 물살을 가르며 고립된 시민들이 있는지 살핍니다. 승용차는 이미 반쯤 물에 잠겼고 인도와 차도는 구분조차 안 됩니다. 물바다가 된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된 시민을 가까스로 구조해 장갑차에 태웁니다. 해병대 1사단은 새벽부터 침수로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에 장갑차 2대와 고무보트 3대를 투입해 구조 작전을 펼쳤습니다. 육해공군의 헬기, 수송기로 구성된 탐색 구조부대 15개를 지정해서 육상과 해상, 탐색과 인명 구조를 지원할 예정이고 재난 신속 대응 부대 7개를 지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 지역 곳곳에선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은 지방까지 들어찬 진흙을 퍼내고 빗물에 휩쓸려온 집기와 나뭇가지 등 각종 쓰레기를 치웁니다. 국방부는 태풍 흰남노 피해 지역의 신속한 구조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경상도와 제주도를 비롯해 충청, 전라 등 일부 지역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포항에 이어 경주와 울산도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울산에선 20대 남성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경주에선 80대 여성이 진흙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관통한 울산 태화강.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린 태풍이 지나가고 채 1시간도 안 돼 주변 도로가 잠겼습니다. 부유물이 둥둥 떠내려가고 나무들도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의 차들은 물에 잠겨 오도 가도 못하고 위태로이 나무를 붙잡고 있던 남성은 소방대원에 구조됩니다. 쏟아지는 빗물에 강물 역시 갑작스레 불어나면서 인근에 있던 20대 남성 한 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북 경주의 한 마을에선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로 산에서 바위와 흙들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식간에 토사와 진흙들이 집 창문 높이까지 쌓이더니 집 안으로 들이닥쳤는데 미처 피하지 못한 80대 여성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물이 넘쳤보다 건너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머리에서 봐라. 머리 엄청 많잖아. 이 머리가 집을 덮일 거거든. 창원에서도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차량을 덮치는 등 흰남노가 남긴 생채기는 남부 지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부산 해운대 바다 바로 앞 8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밀집한 부산 최고 부촌인 마린시티가 또 쑥대밭이 됐습니다. 침수를 막으려고 모래주머니 더미와 차수벽을 설치하고 쇠기 등으로 상가 입구를 막으며 대비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2, 3층 높이의 파도가 해안도로를 뒤덮습니다. 방벽을 넘은 거센 파도는 달리는 승용차를 덮칩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 도로는 순식간에 바닷물로 가득 찹니다. 태풍이 지나간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높은 파도를 타고 날아온 물고기가 상가 앞 인조잔디 바닥에 떨어져 있고 도로 곳곳엔 깨진 보도블록 수백 장이 나뒹굽니다. 인도에 있던 커다란 돌덩어리들은 파도에 20m나 떠밀려 인근 아파트까지 왔습니다. 올파하면서 넘어온 거예요. 저쪽에는 돌이 넘어와갖고 저 안쪽까지 날아가가지고. 바다와 마주한 1층 상가는 처참합니다. 이곳은 마린시티에 있는 상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가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침수를 막으려고 모래주머니를 쌓고 유리문엔 합판을 붙이고 세기둥으로 고정까지 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태풍 때마다 반복되는 피해에 상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차밭에 안에까지 다 치고 들어와가지고 엄청났지. 괴롭지. 내가 오늘 날밤 샜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부산 광안리 수변공원도 폭탄을 맞은 듯합니다. 물에 잠겼던 해안도로 곳곳은 진흙과 모래로 뒤덮였고 공원 철제 펜스는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해안도로 인근 상가는 출입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를 몰고 온 흰남노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등 부산 해안가 일대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흰남노는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기 직전 동해안 부근에서 유독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항에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왜 그랬던 건지 이병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꼽혔던 흰남노는 어제 0시쯤 제주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이후 북상하며 오전 4시 50분쯤 거제도에 상륙했고 1시간 후인 오전 6시 부산을 지났습니다. 다시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10분쯤 울산을 거쳐 내륙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속 50km 안팎의 빠른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해 예상 상륙 시점인 6시보다 1시간 빨리 움직였고 내륙에 머문 시간도 2시간 정도로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북서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됐고 세력을 유지하면서
흰남노를 오른쪽으로 밀어내 흰남노의 이동 속도를 가속한 겁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시기에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태풍을 북동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냈습니다. 위력은 역대급이었지만 과거 태풍 매미나 루사보다 피해가 적었던 주된 이유입니다. 다만 태풍이 울산으로 빠지며 시계 반대 방향 회전에 따라 포항과 경주에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 전선처럼 선상 강수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선상 강수대는 정난운이 쌓이고 쌓여 마치 선 모양으로 이어진 강한 비구름대를 말하는데 이번 포항과 같이 매우 좁은 범위에 집중호우를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항 등 경북 동해안을 집중적으로 핥힌 흰남노는 어젯밤 9시쯤 일본 삿포로 부근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돼 소멸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했던 시각, 공교롭게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인천 현대제철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태풍과 화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3km 떨어진 곳에서도 강력한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화재 규모가 컸습니다. 아파트 문 닫고 있어도 어느 정도 쾅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 소리는 한 3번 정도는 들었어요. 통 터가지고 보니까 멀게 불이 났더라고요. 어제 오전 7시 2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연공장과 전기실 등 4곳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과 포스코 측은 태풍과 화재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6시 반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 내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난 건데 소방당국은 태풍에 따른 바람의 영향으로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약간의 바람이 남아 있어서 옆쪽 동으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저희들이 그 사력을 다해서 저지를 했습니다. 이 불로 에너지 저장 장치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돼 인명 피해는 없었고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이 손과 어깨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번 주말 추석을 코앞에 두고 농산물 출하를 앞뒀던 농가들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 익은 배가 낙엽처럼 떨어져 뒹굴었고 대파도 뿌리채 뽑혀 못 쓰게 됐는데요. 당장 이번 추석도 문제지만 수급 불안으로 9월 물가가 더 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과수원의 배들이 태풍 흰남노의 강한 바람에 떨어져 바닥에 나뒹굽니다. 봄 가뭄, 여름 폭우까지 견디며 길러냈지만 수확을 앞두고 떨어진 배들에 농민들의 시름이 큽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어도 태풍이 와서 좀 피해가 좀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기 수확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크지 않는 배들이 많이 낙화가 돼서 대파도 강풍에 쓰러져 뿌리까지 드러났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경북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벼와 사과, 배 등 3,815헥타르에 달합니다. 축구장 5,000개가 넘는 규모로 이 중 침수가 2,607헥타르로 가장 많고 낙과 피해 670헥타르, 벼 등 농작물 쓰러짐도 538헥타르입니다. 추석 물가가 문제입니다. 차례상에 올려야 할 사과와 배 등 과일류가 30% 넘게 올랐고 무와 배추, 감자도 60% 가까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정부는 급한 대로 농가에 광역 방제기 등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방제를 지원하고 신속히 피해 복구비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름 폭우에 태풍 피해까지 겹치며 출하량이 줄어 배추값이 급등하는 등 9월 신선식품 물가 전반이 오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 전 부의장을 포함해 최종 후보 3, 4명을 대상으로 밤사이 설득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과 재선, 초선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새 비대위원장 선임을 논의했습니다.
원외까지 합쳐 3, 4명이 추천됐고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일임받았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 접촉해서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쯤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법조인 출신으로 호남에서 사선 의원을 지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 전 부의장 측은 당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관련해 아직 고민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비대위원장 재선임이 거론됐던 주호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국민의힘은 오늘 비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내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임명한 뒤 추석 연휴 직전 비대위원 임명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며 성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소환조사 2시간 전인 어제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을 알렸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지난 5일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의원총회에서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점도 반영됐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부당한 출석 요구이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고, 그런 이제 요구들을 감안해서 당 대표께서 결정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핑계를 대며 출석을 거부하냐며 당 뒤에 숨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해 복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추석 전에 압수수색 정치쇼를 한다며 반발한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검찰도 맞불을 놨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증거 다지기에 나선 건데요. 검찰이 내일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지혜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 확보하셨나요? 검찰 관계자는 진술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할 수 없다며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정감사 준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보낸 서면 진술 답변서 분석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두 사람의 해외 출장 기록과 영상 통화 기록 등 기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을 종합해 내일쯤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없게 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경찰이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6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7월과 8월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MBN 취재진에게 경찰이 16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성매매 혐의와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둘 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김 대표 측은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줬다며 포괄 일죄율을 적용하면 아직 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낸 것은 2015년 추석까지는 확실히 선물을 보냈다. 포괄 일죄로 봐서 연속성을 인정할 경우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반면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미 2013년 11월 김 전 대표를 만난 상황이라 이후 제공된 향응을 성접대와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통해 성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무고죄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대통령실이 정무 1, 2 비서관에 전희경 전 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각각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오늘 인선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동안의 대통령실 개편 경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여 명의 행정관급 이하 실무진에게 사직이 권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실장은 인적 개편의 취지와 기준, 앞으로의 조직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비 오는 도로에서 차문을 활짝 연 채 위험천만한 주행을 한 운전자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뒷좌석에 짐을 가득 실은 걸로 보이는 차량 한 대. 문 밖으로 짐이 튀어나오자 한쪽 문을 아예 열고 도로 위를 달리는데요. 자칫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힐 수도 있는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좁은 골목길도 마다 않고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혹시라도 짐이 쏟아지거나 열린 문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아무리 화물비가 아까워도 이건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닌가 싶네요. 인도에서는 드롭타워 형식의 놀이기구가 통제되지 않은 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무역 박람회장에 15m 높이의 간이 놀이기구가 설치됐는데 승객들이 탄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기구가 지면에 그대로 부딪히면서 충격으로 탑승자들이 튕겨져 나오는 등 최소 16명이 부상을 입었다는데요. 지역 당국과 경찰은 놀이기구 운영사가 허가를 받고 박람회에 참여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미있으려고 탄 놀이기구에서 목숨까지 위협할 뻔했는데요.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란에선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을 단속하는데 안면인식 기술까지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은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거나 출입 통제, 자동 결제 등 우리의 편의를 위해 사용돼 왔죠. 그런데 여성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히잡을 강제하기 위해 정부가 이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현재 개인의 홍채와 지문, 얼굴 등의 정보를 담은 생체 신분증을 만들어 공공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SNS나 카메라 등의 히잡을 쓰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면 생체 정보를 대조해 누군지 색출하겠다는 거죠. 만약 히잡을 안 쓴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면 최대 1년간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공무원은 해고를 당한다는데요. 이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국제적으로도 신기술을 폭력적이며 구시대적인 통제에 이용한다며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절의 집합체다. 지난달 1일 국민대 발표 이후 표절 의혹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밝힌 교수단체가 공개한 검증 결과입니다. 이 단체는 김 여사가 블로그 자료도 표절한 흔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가운데 3편은 표절로 볼 수 없고
한 편은 검증 불가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판정 결과가 나오자 전국 14개 교수 학술단체로 구성된 이른바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자체 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표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 타인의 논문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지식거래 사이트 자료까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멤버 유지로 번역해 논란이 된 논문은 총 118개의 문장 중 50개의 문장이 타 논문과 신문기사 등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석사학위를 받은 숙명여대에서도 석사학위 논문을 신속히 조사하라는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7일까지 오프라인 연서명을 받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본조사를 받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경찰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논문 표절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줄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관계자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상협 기자입니다. 지난해 열린공감TV는 이른바 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유흥업계에 종사했다는 건데 목격자가 있다며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열린공감TV를 고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할 가치도 없는 얘기고, 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찰은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4건의 고소 고발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6건을 먼저 송치했고 1건은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과 이달 초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7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하늘의 구름 위에서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스위스에서 세계 열기구 대회가 열린 건데요. 열기구를 타고 고요한 하늘을 여행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둥그런 모양의 풍선들이 가득한데요. 이 풍선들은 바로 곧 하늘 높이 날아갈 열기구들입니다. 준비를 마친 열기구가 서서히 하늘로 떠오르는데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열기구 대회 고든 페네컵. 이번 대회의 우승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출전한 에이머스 부자가 차지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출발해 직선 거리로 1572km를 날아 터키 국경 근처인 불가리아 흑해 연안에 착륙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최고의 여행이었겠네요. 얼마 전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한 남성으로부터 총격을 받을 뻔했는데요. 살인 미수범은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고 최근 그의 여자친구까지 체포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차역에서 한 여성이 체포됩니다. 연방경찰이 붙잡은 이 여성은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부통령을 암살하려 한 몬티엘의 여자친구인데요. 이 여성은 몬티엘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이 여성의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는데요. 정부 주요 인사를 암살하려 한 의도가 무엇인지 꼭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드넓은 해변에서 비치 레슬링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루마니아 콘스탄차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멋진 승부를 펼쳤는데요.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루마니아의 한 백사장에서 힘을 겨루는 두 선수. 아슬아슬 힘겨루기를 하다가 흰색 바지를 입은 선수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데요. 조지아의 레반 선수가 비치레슬링 세계선수권 대회 3연패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여성 선수의 결승전도 바로 열렸는데요. 불가리아 선수가 단 9초 만에 상대방을 들어매치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19개국에서 120명 이상의 선수들이 이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경기를 마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선수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82,2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요일 기준 중간 집계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7월 말 이후 6주 만입니다. 다만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아 검사자가 줄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6월 1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책임자들이 부실 철거를 지시하고 철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붕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최고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9일 일어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멈춰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1년 3개월 만인 오늘 참사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책임자로 지목된 건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서모 씨 등 7명과 법인 3곳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해체 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7명 중 3명에게는 결심 공판에서 최고 징역 7년 6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백솔건설 등 법인 3곳에도 최고 5천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은 부실 철거 지시 여부인데 검찰은 특히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소장, 재하도급업체 굴삭기 기사가 붕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자신들은 철거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려고 북한에 포탄과 로켓을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물자 부족에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을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Yes, we do have indications that Russia has approached North Korea to request ammunition. 미 정보 당국도 최근 해제된 비밀 정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쓰려고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정확한 무기의 종류와 수송 시기,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황이 원하는 만큼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But it does demonstrate and is indicative of the situation that Russia finds itself in terms of its logistics and sustainment capabilities as it relates to Ukraine. 미 국방부는 특히 앞으로 추가로 러시아가 북한군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이란으로부터도 군사용 무인항공기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정보당국은 상당수가 결함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외에 러시아가 접촉 중인 국가나 세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미국은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며 중국 개입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북한의 도발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만나 대북 대응 방안을 조율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오후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 호시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의 대면 협의는 지난 7월 이후 2달 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협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추진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으로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사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시설의 손상이 확인됐고 현재로선 방사성 물질 유출은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그러나 IAEA는 폭격을 비롯한 향후 상황을 고려할 때 서둘러 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사찰 보고서는 총 50조가량입니다. 그간 폭격에 따라 관찰된 것처럼 핵연료 수용 건물과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원자로 인근에서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Which means that the physical integrity of the facility has been violated not once but several times. IAEA는 사찰 당시 방사성 물질 누출과 확산 징후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여전히 강한 우려가 남는다며 원전 주변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원전 직원들이 점령군인 러시아군의 감시를 받고 있어 비상사태 대응이 어렵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으로 외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원자로가 녹는 멜트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원전 안전 보장을 위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Now is the time to urgently agree on concrete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area.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사찰 중에도 원전을 겨냥한 수십 발의 폭격이 있었다며 책임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태풍이 물러가고 오늘 전국에는 푸른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전국의 공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구와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모자나 양산 등을 활용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종일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3.7도, 대전 16.5도, 부산은 19.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대전 28도, 창원과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흰남노가 핥히고 간 상처가 참 아픕니다.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또 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